자, 519페이지에 농지법부터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519페이지) 보시면은 첫 번째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작년 시험 문제죠. 네, 그 문제. 그래서 농지인 거, 농지 아닌 거, 그 다음에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농지법에서. 그래서 1번 보면 기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서 실제 이용되는 토지. 그렇죠? 자, 농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지목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리고 실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지. 다만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들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요 실제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니은. 이건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는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 목적 매축의. 조경 목적이니까 그냥 보려고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는 대통령령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건 참고로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죠. 전, 답, 과수원이고 실제 농지로 이용되고 있죠.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개량시설, 생산시설이나 개량시설 역시 농지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생산시설이나 개량시설 역시 농지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이랑 디귿이 정답. 그래서 아까 농지에 해당하는 것은 실제로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고, 그 다음에 생산시설이나 개량시설까지도 농지. 근데 농지가 아닌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 그 다음에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것. 이런 것들은 계속 100년을 농사를 지어도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는 농지입니까? 초지입니까? 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농업인이라는 게 나왔어요. 농업인. 자, 꿀벌 10꾼을 사육하는 자. 맞죠?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가금은 천수, 꿀벌은 10꾼 이상을 사육하는 자. 그 다음에 가금은 천수. 그 다음에 1년 중 축산업은 1이온 120일. 농업은 구분해야 되니까 90일. 축산업은 1이온 120일. 이렇게.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120만원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농지의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비닐하우스, 작물재배사 이런 것들은 330제곱미터 이상. 그 밑에 농업인의 정의가 나오겠죠? 그래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그러니까 거나니까 또는입니다. 또는. 농지를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어도 농업인.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해도 농업인. 또는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이런 생산시설 갖추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가축, 이두, 중가축, 열두, 소가축, 백두, 가금은 천수, 꿀벌은 10꾼 이렇게 사육하거나 라고 돼 있죠. 나 1년 중 며칠 이상?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은 구분해야 되니까 90일, 축산업은 1이온 120일. 그 다음에 연간 판매액은 120만원. 3번 틀린 것.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전, 답, 과수원은 단 하루라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그건 농지. 근데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실제 농산물 생산에 이용된 기간이 3년 미만인 것들은 농지가 아니죠. 그래서 1번은 과수원은 실제 농산물 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농지. 그 다음에 2번 소가축은 얼마? 백두 이상을 사육하거나이죠. 그 다음에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업인에 해당한다. 120일 이상이죠. 그러니까 거나니까 또는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죠. 그러니까 소가축은 100두 이상인데 그건 안 되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20일 이상이니까 요거는 농업인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농지는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하면서 1년 중 90일 이상인데 요 90일이 안 되더라도 앞에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노의 맞고, 인삼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다년생 식물. 이렇게. 그러니까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4년인 지목이 전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맞죠? 전, 답, 과소는 하루만 이용돼도 농지.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네, 우리 책에는 위탁경영이 안 나왔었는데, 위탁경영은 핵심이 되는 게 거기 밑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 밑줄 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주면 안 되고 일부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경영하는 걸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위탁경영. 위탁경영은 좀 뒤에 가면은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자, 농지 소유 보죠. 대리경작은 유휴농지에 지정합니까? 휴경농지에 지정합니까? 유휴 노는 땅. 휴 쉬는 땅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얼마? 10%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는 자는, 이거는 그냥 정답이 2번이니까 5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요거는 그냥 보지 마십시오. 벌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D은 군수는 처분 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가 뭐죠? 이행강제금. 우리 이거 비슷한 거 배웠죠? 이행보증금이라는 거. 이행보증금은, 자, 뭔가 허가를 하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근데 조건이라는 거는 미래의 이행 여부가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조건은 미래의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그 조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받는 돈이 이행보증금. 근데 여기 이행강제금은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행강제금입니다. 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 조치가. 그래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 토지 가액의 얼마? 20%. 이렇게. 그래서 10, 20 찾으면은 뭐 니은은 몰라도 정답이 나오죠. 니은은 몰라도 10이랑 20만 알고 있었으면 정답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러면은 농지증을 발급받으란 말입니까? 받지 말란 말입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받으란 말이죠. 자, 아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거 우리 외웠죠?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중에 뭡니까? 2번에 신고. 농지 전용 신고. 자,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학교나 연구소의 시험 실습 목적. 시험 실습 목적. 이게 시.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 근데 농지 전용 협의는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 주, 허, 신. 그 다음에 농업, 농지 개발 사업지구. 농지 개발 사업지구에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사도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경사도가 15% 이상인 것. 요걸 영농여건 분리농지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비축농지. 이러한 것들은 농지증을 발급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다만 농업경영계획서의 작성이 면제되는 서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는 요 중에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근데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지문 나머지 4가지는 이게 들어가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이렇게. 절에 가서 시주를 하니까 경비가 드네. 시주, 허, 신, 개, 경, 비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경자 유전의 원칙의 예외에 나서니까 경자가 아니라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면적을 합해서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렇죠? 소유 상한 주말 체험 용농은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 나머지 상속이나 8년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던 자가 이농할 때는 1만. 그때 주말 체험 용농 목적의 1,000제곱미터 미만은 한 명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을 통산합니다. 세대원 전원을.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시, 주 여기 시, 주, 허, 신, 개, 경, 비, 주. 취득증, 농취증 발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 거죠. 여기 있는 거는 농취증 발급 받는 사유입니다. 발급 받는 사유. 그 다음에 소유농지를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의 부지로 전용. 자, 전용을 하죠. 전용을 하는데 전용이라는 건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꿉니다. 다만 생업 관련이라든지 경미한 행위라든지 공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고합니다. 보면은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뭔가 농업이랑 관련이 있죠. 이런 것들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 그래서 전용하려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뭐가 신고사항인지는 외울 필요는 없고 농업에 관련된 걸로 바꿀 때는 신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징집으로 인해서 그 농지를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자,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내가 적성이 안 맞죠. 주말 체험 목적으로 취득했는데 하러 가보니까 얼굴도 타고 땀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고 방치를 하죠. 그러면 이거 팔아야 된다. 다만 내가 군대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분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 의무 사유. 그러니까 아까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그 처분 사유가 있고 나서 얼마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되죠? 1년 안에. 근데 그 처분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 의무가 배제가 되는데 군대 가는데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 자, 밑에 해설부터 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는 작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스스로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 대리경작 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나오죠. 해서 자, 사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번에 자, 해설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이렇게 군대 갑니다. 군대 가면은 내가 농사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위탁 경영을 시켜놓고 군대를 가는 거죠. 뭐 GD 이런 GD 이제 제대했지만 GD가 뭔지 아시나요? GD? G드래곤 빅뱅은 아시면 빅뱅? 뭘 모르는 GD가 군대 간 걸 모르는지 아니면은 GD를 모르는지를 알아야 내가 설명을 하니까 뭐지? 버닝썬 승리 친구 G드래곤 얘네가 이제 군대를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밑줄.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밑줄. 국외 여행. 국내 여행 안 됩니다. 국내 여행.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그 옆에 집시면 안 됨. 이렇게. 집시면 안 되고 국외 여행.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이제 청산 절차 거치고 있으면 자기가 농업법인이 농사를 지을 수 없겠죠.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맡깁니다. 4번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진치. 아프죠?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 다음에 치약.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좀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뭐 농업학과 이런 데 진학하는 거죠. 그러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서울에 유학 가면은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진치.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된 스님 분 한 분 계시죠? 모르시나? 강기갑 이러고 있는데 경남 사천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시면 오늘 네이버에 가가지고 강기갑 쳐보십시오. 그 이미지에 국회 부의장실 가가지고 날라차기 하는 그 장면이 엄청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 한복 입고 이렇게 수영 길러가지고 농사 짓다가 국회의원 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돼야죠.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는 금배지 언박싱 이런 거 하고 있다. 나 진짜 지금 그거 모르십니까? 뉴스에 보면은 금배지 언박싱 이러면서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공부하시느라 뉴스 볼 시간이 없죠? 국회의원 그 금배지를 언박싱 한다면서 유튜브에다가 생방송을 한 겁니다. 정말 진짜 수준이 야죠.
그런 애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거는 볼만하니까 보십시오. 그 젊은 여자입니다. 30살인가? 그런데 그 국회의원에 대한 그 신비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답니다. 신비감 하나도 없죠, 국회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대상이지. 그런 걸 하고 있는, 진짜. 사람들 엄청나게 비판했죠. 비례대표를 없애야지, 이거는. 아무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되는 거. 아까 국외여행 얼마죠? 3개월. 부상 치료도 3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시소. 여기도 학교죠? 아까 학교가 두 군데죠?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다른 학교 갈 때도. 그 다음에, 농지 이용 증진사업. 아까 농지 이용 증진사업에 보면은 소유권 이전 촉진사업, 그 다음에 임차권 설정 촉진사업, 그 다음에 위탁 경영 촉진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이렇게. 이런 것들에 따라서 위탁 경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사유가 위탁 경영 사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그 임대차 같은 거 할 때도 요 사유가 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요 위탁 경영 사유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요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위탁 경영 사유는. 그래서 위탁 경영 할 수 있는 경우 4번에 학교 갈 때. 학교. 그 다음에 5번도 똑같은 거죠. 징집될 때 위탁 경영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외여행 얼마 이상? 3개월 이상. 미국 가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치 맞죠. 그 다음에 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그 다음에 치료는 얼마?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는 3개월. 이렇게. 근데 2개월이니까 이건 아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법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는 경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기획은 보면 우리 아까 그 524페이지 앞쪽에 524페이지에 거기 해설해 보면은 6번에 농업인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나오죠. 그게 대통령에 가면 한 3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것까지 뭐 다 공부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그 6번 문제 526페이지 6번 문제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 속기, 재배 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인데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할 때는 나머지를 위탁 경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3개월간 국내 여행입니까? 국외 여행입니까? 국외.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하면 안 됩니다. 국외 여행. 그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요건 맞죠? 그래서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작용할 수 없는 경우. 요건 맞으니까 디귿 빼고 기역, 니은이 위탁 경영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근데 기역은 솔직히 좀 다시 나오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농지 처분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일정한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때는 이 농지를 처분해야 되는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질병 치료, 치약 이런 것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처분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옳은 것. 자,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 농지 전부를 처분해야 됩니까? 초과하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그 다음에 처분 의무 기간은 얼마? 1년. 그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안 하면 처분 명령 받고 나서 6개월.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해서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하고 나서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 안 하면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위탁 경영 사유가 대부분의 정당한 사유에 들어갑니다. 질병 치료, 치약, 그 다음에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징집 이런 것들. 이 정당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탁 경영 사유가. 그러니까 뭐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해야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던데 그 정당한 사유들이 아까 봤던 위탁 경영 사유들이 대부분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농지 소유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그래서 틀렸죠.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농지의 이용. 임대차 하는 경우라고 나오는데 여기 임대차 사유가 안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A 농지를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아니었죠.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 구, 읍, 면장에게 확인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임대인이 치약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아닙니다. 전문대 갈 때는 2년이면 졸업했겠죠. 그러니까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까 봤던 위탁 경영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질병 치료, 치약, 뭐 국외 여행 뭐 이런 것들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보궐선거하면은 4년 이하겠죠. 보궐선거로 취임할 때는. 그럴 때는 이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다음에 3번.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 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기간으로 갱신이 됩니다. 갱신할 때는. 종전의 기간으로. 그 다음에 4번 A 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재지 읍 면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임대차의 종료를 명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 아까 봤던 권한제가 없으니까 농지, 임대차 이런 것들도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 면장은 아까 시, 구, 읍 면장이 하는 게 뭐였죠? 농지증 발급. 그게 농지증 발급이 시구 면장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자, 원칙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는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한다고 했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3년 미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노트 한번 볼게요. 76페이지 한번 볼까요? 문제 임대차 사유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그럼 기본서에 가도 나와 있을 겁니다. 기본서에 가도. 기본서에 농지 이용 파트에 가면은 요 임대차가 있을 겁니다. 거기 가면은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노트에 있는 거 보겠습니다. 노트에 보면은 첫 번째가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죠. 아까 경자 유전의 원칙 사유 13가지 제가 썼죠. 그러니까 경자가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한 겁니다. 그럴 때는 자기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경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가, 지자체, 농어촌, 공사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근데 가로 안에 보면은 거기다가 밑줄을 해놨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 등의 시험 실습지 목적이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광명, 농고가 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겁니다.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줘버리면 학생들 실습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내가 농지를 취득했죠. 근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줍니다. 안 하고 말지. 왜요? 안 하는 게 낫겠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게 안 됩니다.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5번 한번 볼까요? 5번 사유에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를 하는 것. 내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건 안 되는데 주말 체험 영농 목적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건 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농지를 소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빌려서 해도 됩니다. 빌려서.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건 되지만은 내가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취득해가지고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농지 이용 증진 사업에 따라서 임대하는 거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내 군대 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공직에 따른 선거 침해에 따라서 내가 국회 가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4번 60세 이상 밑줄. 요거는 좀 개정이 된 내용이 있는데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그것 좀 지워주십시오.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60세 이상이 된 자입니다. 그냥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돼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는 농지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때, 그러니까 법에서는 60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는 겁니다. 고령으로.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원래 농사 짓던 걸 다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5년 이상 내가 농사 짓던 땅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예전에는 60세 이상이 돼서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든 말든 간에 그냥 60세 이상이 되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농지는 다른 사람한테 임대, 사용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좀 바뀌어야겠죠. 60세는 뭐 시골 가면 청년이죠. 경로당 가면 이제 한창 라면 끓여야 될 나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했고 6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한국농어청구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7번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청구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 사용대 하는 경우 해서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상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인허한 자가 소유상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아까 갑이 5만 제곱미터 소유하고 있는데 경자가 아닌 을이 상속을 받았죠. 상속은 5만을 받는데 소유는 얼마까지 할 수 있죠? 1만까지. 그러면 남은 4만 이거 처분해야 되죠? 근데 처분을 안 하고 이 4만 제곱미터를 즉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 하면은 그 임대 사용대 하는 기간 중에는 이 4만 제곱미터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써놓죠. 그 8번? 8번 해가지고 이모작을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모작을 목적으로 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임대 사용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벼농사가 특기입니다. 벼농사가 특기라서 평생을 벼농사밖에 안 지어왔죠. 그래서 여름에 벼농사를 지었는데 겨울에 누가 내 땅에다가 딸기 하우스를 하고 싶답니다. 그럴 때는 나는 벼농사 짓고 이모작을 위해서 딸기 하우스 하는 사람한테 8개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거를 임대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모작 8개월 요거만 기억해요. 이모작 8개월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던 게 그 529페이지 2번 한번 보죠. 2번 529페이지 2번 임대차 틀린 거. 그래서 항상 아까 위탁 경영 사유, 그 다음에 대리경작은 휴경농지 아니고 유휴농지, 그 다음에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조금 어렵게 나와요. 쉽게 나올 때는 아까 용어의 정의랑 요거 소유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위탁 경영 사유나 임대차 사유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아니면은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같은 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1번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근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3년, 원칙이 3년인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이죠. 5년.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 5년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는 맞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맞죠? 편면적 강행 규정.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은 원칙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맞고. 그 다음에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시, 구, 읍, 면장에게 확인받고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대리경제학 수확량 얼마 줘야 됩니까? 10%.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랑 영농조합법인이랑 업무집행 권한을 가진 사원 중 얼마 이상?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옳은 것.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해관부지로 전용하는 자는 마을해관부지 뭐 공동이용시설 같죠?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신고합니다. 이런 것들. 신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정지 명령 위반 나왔죠?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2번 정답. 쉽죠? 명령 위반 나오면은 취소해야 한다. 3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농지보전 부담금은 타용도 일시사용에서 부과합니까? 전용일 때 부과합니까? 전용일 때. 그래서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지보전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농지전용 허가권자는 농지보전 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가 있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 설치를 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 허가 받습니다. 허가. 예, 아까 타용도 일시 사용에도 허가, 신고, 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사항은 아까 말했던 지역 주최장, 산천어 축제 같은 거 할 때 옆에 그 비닐하우스 만들어 놓고 이런데 그게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뭐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토석 채취, 강물 채굴 뭐 이런 것들 내지는 건축 허가나 신고사항이 아닌 간이 공작물의 설치 이런 것들이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사항이 뭔지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타용 지금 잠깐 보면은 해당하는 설치 용도로 두 번째 줄에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이죠. 일시 사용. 일시 사용의 신고사항은 지역 축제장, 썰매장 요것만 지역 축제장이랑 썰매장만 신고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냥 허가사항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머지는 지역 축제장, 썰매장 이런 것들만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사항.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틀린 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 요거는 맞는데 우리 책에 이게 안 나와가지고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산에서 내가 화전민이라서 이 불법 개간했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여기서 산지에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이거는 임야입니까? 농지입니까? 임야. 계속 임야. 100년을 농사 지어도 임야죠. 자, 불법 개간한 농지 계속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겠답니다. 그거는 농지가 아닌 걸 원래의 임야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농지 전용이 아니죠. 임야를 불법 개간해가지고 100년을 농사 지어도 계속 임야인데 불법으로 개간해서 농사 짓고 있다가 다시 이걸 임야로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농지 전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다시 원래의 임야로 복구하는 거죠. 이거는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임야를 다시 정상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농지 전용을 받지 않습니다. 2번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네, 다른 법률에서 의제가 됐으니까 따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3번 이것도 농지 전용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 그래서 토목공사용 토석을 채굴, 광물의 채취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 일시 사용하려는 사인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 맞습니다. 요거는 5년 이내의 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아까 우리 그 531페이지의 1번 문제 5번 지문이죠. 주목적 사업을 위해서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 요거는
주목적 사업 이행 기간 동안, 주목적 사업 시행 기간 동안 타용도로 일시 쓰다가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일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가면 다 나올 텐데 일시 사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빼놓은, 요약서에는 빼놓은 것 같은데 일시 사용 허가사항입니다. 이런 것들이 책에 좀 내용이 많이 없어져 있어가지고 설명하기 좀 그런데 다 설명하려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제가 다음에 꼭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전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의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아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명령 위반 났죠? 조치 명령 위반 났습니다.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 어렵더라도 일단 조치 명령 위반일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만 알아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출제위원들도 농지법이 어렵다는 거 알고 자기들도 잘 모릅니다. 농지법은. 출제위원은 농지법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조문 안에서 숫자를 바꾸고 아주 쉬운 내용들 계속 반복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꼬아낸다면은 그거는 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용, 옳은 것.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방풍림 부지도 농업을 목적으로 이렇게 바람 맞게 이렇게 숲을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된 행위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꾼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과수원 토지를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풍림, 이렇게 바람을 막는 숲을 설치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농업의 일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농지의 전용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이번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그냥 해도 됩니다. 그냥. 동일 필지 안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아까 했던 겁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개간한 농지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죠. 이거 농지 전용 허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네, 안 받아도 됩니다. 원래의 산림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농지를 농업인의 주택부지, 생업 관련으로 바꾸죠. 생업 관련 농지 전용 신고입니다. 농업인의 주택으로 바꾸니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 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4번 지문.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농지 전용 신고는 맞는데 권한자가 달랐죠. 네.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협의는 누구한테 하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 하는데 농지 전용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해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 아까 권한자. 다시 해보죠. 농취증 누가 발급합니까? 시, 구, 읍, 면장. 그 다음에 매수 청구 누구한테 하죠? 농어촌공사. 매수 청구는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거기 우리 노트에 72페이지. 맨 앞에 권한자. 거기. 원칙, 예외에 없는 것들은 싹 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근데 그 권한자 4명만 알아도 문제가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시, 구, 읍, 면장이 발급하고 매수 청구는 농어촌공사에,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은 시, 도지사가 심의를 거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시, 도지사가.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지전용 허가랑 농지전용 협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러니까 농지전용 신고는 원칙적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자, 아까 농지 전용이랑
타용도 일시사용을 좀 비교해드렸죠. 농지 전용이라는 거는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영구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목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목이 답이었던 토지를 전용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니까 뭐 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내가 농지 아닌 걸로 잠깐 쓰다가 다시 농지로 돌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용할 때는 지목 변경이 가능한데 타용도 일시사용은 다시 농지로 돌려야 되니까 이거는 지목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풀면서 나중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앞으로 가보죠. 국계법. (267페이지) 틀린 것.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우리 아까 제가 1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지정의 절차는 기본서에 보시면은 지정의 절차 옆에 제가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한다. 이렇게 써놨을 겁니다. 지정의 절차.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이렇게. 요것만 기억하시라고 했죠. 요것만. 기억 안 하시겠지만 기본서에 지정해 보면은 지정 절차 옆에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통보하고. 자,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누구죠? 국장 아니면 도지사. 그래서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1번 지금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맞습니다.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이렇게. 2번.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시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렇죠? 지방의회 의견 들으라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고 승인하는데 수립할 때 맨 처음에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의견을 듣죠. 의견은 2번. 주민한테 그 다음에 의회한테. 자, 의회한테 의견 듣는데 수립권자가 시, 군, 시, 도니까 의회는 시, 군, 시, 도 의회의 의견을 듣죠. 그 다음에 여기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줘야 됩니다. 자, 서울시, 금천구, 뭐 이렇게 관악구 이런 데랑 그 다음에 안양, 광명, 과천 이렇게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지정은 합니까? 지정은 누가 하죠? 국장이. 서울시랑 경기도에 걸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되니까 국장이 지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계획 수립은 누가 하죠?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관할이 다르니까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죠. 근데 자, 서울시랑 경기도지사가 수립할 때 여기 안양시, 과천시, 광명시장한테도 의견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이 수립할 때는 시군의회,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회랑 관계 시장군수, 안양시장, 과천시장, 광명시장한테도 의견을 좀 들어주라는 겁니다. 시도지사.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변경할 때도 처음에 수립할 때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 거죠. 해서 미리 관계 시도, 시군, 의회랑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줍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써놓은 겁니다. 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있죠.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었죠.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여기. 시장 군수가 수립하는 거는 관할이 같을 때니까 도지사가
승인을 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거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죠. 이렇게. 표정들이 점점 안 좋네. 자, 이게 모의고사를 뭐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문제에 나오는 거랑 이걸 매칭시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약서는 말을 좀 많이 줄여놔서 저는 기본서를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기본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밑줄 친 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밑줄 친 거 위주로 해가지고 기본서의 정확한 문장을 좀 많이 읽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요.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이랑 이걸 일치시키는 과정입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그러니까 난 충분히 제가 판사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때는 관할에 갈 때는 시장 군수가, 관할이 다를 때는 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필요하거나 요청할 때는 같이 수립한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라는 거를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데 이 지문에 나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게 같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 배운 건데 모의고사 치고 나면은 하는 말이 야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온다. 배운 게 안 나오면 뭘 안 나온다. 내가 풀면 100점인데 배운 게 나오는데 내가 아는 거랑 이게 다른 겁니다. 내가 아는 거랑 매칭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의 정확한 문장을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보고 그래서 문제 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는 지금 문제 풀 때 못 맞춥니다. 못 맞추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문제 읽고 해설 읽고 그 책에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고쳐드리는 거 이거 어차피 해설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해설에 있으니까 책은 깔끔하게 놔두십시오. 깔끔하게 놔두고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할 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아니면 예습을 해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는 오늘 아마 뭐 기본계획 정도? 아니면 많이 풀면 관리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 이상 뭐 기반시설이나 제가 이번에는 책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8번 정도로 나눠가지고 대략적으로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한 다음에 기본서를 보는 거죠. 기본서를 보면은 이게 다 기출문제니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시험에 나왔던 거니까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하고 나서 기본서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서에 왜 거기다가 밑줄을 쳐놨는지 동그라미를 해놨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이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문제 풀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을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지금은 뭐 봐도 그게 그건지 그 내용인지를 알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앞으로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5, 6월달 이후로는 자료를 안 넣어드리는 게 요거 풀라고 혼자 안 되겠으면은 내가 못 풀겠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으십시오.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문제 읽고 해설 읽고 다시 기본서 보고 안 되겠으면 또 문제 보고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을 계속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해도 됩니다.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하는데 도움이 되나?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되니까 문제 읽고 해설 읽으시고 내가 한 3, 4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풀 수 있겠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풀 때는 이런 이야기 하면 진도가 안 나가는데 문제집을 정리하는 방법은 지문이 이렇게 5개가 있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하다가 내가 한 2, 3번 반복했을 때 이제 이거는 이 문장은 어떻게 바꿔내도 내가 풀겠다 하는 것들은 지우는 겁니다. 지문을 아예 통째로 지워버리는 거죠. 처음 볼 때 이제 2, 3번 볼 때 이제 아는 문장이 한 2개 생겼습니다. 그럼 다시 보는 거죠. 다시 볼 때 이제 이 2개는 안 보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5번 지우고 그 다음에 3번, 4번은 내가 이거 볼 때마다 헷갈려요.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은 형광펜. 그리고 나서 다시 볼 때 이제는 이거 안 헷갈리죠. 그럼 이거 또 지우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렇게 문장을 계속 지워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많은 책 중에 봐야 될 문장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표시해 놓은 문장 이거는 볼 때마다 맨날 틀리네 하는 것들 요거만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근데 한두 번 봐서 이제 아는 지문들 이런 건 지우는 겁니다. 지워 나가면 지문을 이렇게 지워 나가는 식으로 문제집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문제집에서 내가 봐야 될 문장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죠. 그런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계속 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기본서에 가가지고 그 부분들은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요걸 다시 나왔을 때는 안 틀리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풀이에서는. 그 다음에 5번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린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경할 때도 처음에 수립할 때 거쳤던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 게 원칙. 그러니까 수립할 때 공청을 통해서 의견 들었으면 변경할 때도 공청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나왔죠. 지정의 절차.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 이렇게 심의 거쳐서 지정을 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시장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안 받죠? 그래서 2번이 정답. 1번은 어디가 틀렸냐면은 국장 나왔죠? 국장은 심의를 중앙이라고 합니까? 지방이라고 합니까? 중앙. 그게 지방. 이거는 중간에 내용을 볼 필요도 없이 국장 나왔는데 뒤 지방 나왔으니까 이건 무조건 틀리지 뭐. 3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여기 국장 아니면 도지사죠? 지정권자가 국장 아니면 도지사니까 지정권한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 도지사, 시장, 군수는 지정권자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나 변경을. 요것도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지정 권한이 없는 사람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지정도 요청할 수 있고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누구한테 승인받죠? 도지사.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관할이 같을 때니까 도지사한테.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 제가 광역계획권 요거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이라고 하면서 자 원칙 이 둘 이상의 시군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원칙은 전부를 묶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묶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둘 이상의 시군은 여기 인접한 둘 이상의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최소 단위가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서울시의 일부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구로구, 금천구, 독산동 이렇게 금천구, 독산동의 일부를 포함시켜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독산동 일부까지만 포함시키기가 안 되고 독산동을 포함시키고 싶으면 구군이니까 최소 단위가 금천구까지는 포함을 시키라는 겁니다. 금천구까지는. 그래서 원칙은 관할구역의 전부를 포함시키는 게 원칙인데 일부를 포함시킬 수도 있고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났습니다. 최소 단위는 구, 군, 읍, 면 단위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3번. 틀린 것. 동일 지역에 대해서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이. 그래서 항상 계획을 수립할 때는 상위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 되고 상위계획의 내용과 하위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상위계획의 내용이 우선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합니까? 여기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 광역시장? 아니죠. 이런 것들이 시험장 가면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광역? 그렇지 않은가? 아니죠. 국장, 도지사. 지정권자는 국장 아니면 도지사. 3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의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자, 여기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들 수 있었는데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요청하는 경우에. 그 다음에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초사하고 주민한테 의견 듣고 의회한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하고 이러한 절차들은 원칙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사 해야 되고 주민한테 의견 들어야 되고 의회 의견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에서는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장이 조정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조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국장이 하니까 중앙, 도지사가 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린 거. 중앙행정기관이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지문.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은 나왔던 지문들이 뭐 넣고 빼고 해가지고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중앙행정기관장은 뭐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왔었죠. 근데 이거는 법 조문 그대로 다 써놓은 겁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이나 지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한 글자 빼고 법 조문 그대로 쓰는 거. 오케이. 2번.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네, 이게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목적입니다. 문장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거 뭐 틀릴 게 없는 것 같은데. 3번. 국가계획 나왔죠? 누가 수립할까요? 국장. 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죠? 관할이 같을 때입니까? 다를 때입니까? 다를 때.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은 누가 하죠? 국장 아니면 도지사.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관할이 다를 때니까 국장이 지정해야 되죠. 국장이.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하는 거는 수립을 공동으로 해야 되죠. 수립을. 그 다음에 4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권한자에서 정답이 되는 게 계속 이거. 관할이 같을 때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이거 계속 바꿔내죠. 그 다음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다. 공청회도 계속 나오고 있고 주민한테 의견 들을 때는 공청회. 그리고 공청회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계 전문가한테도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본계획. 요거 우린 제가 나눠드렸던 문제에 나왔던 문제죠. 기본계획은 입안일부터 얼마 안에 토지적성평가 했을 때 생략할 수 있습니까? 5년. 5년 안에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적성 분석이나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검토는 5년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 최근에는 기본계획이 잘 안 나왔습니다. 문제가. 기본계획이. 27회 때 나왔던 게 거기 1번.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는 지금 기본계획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자, 보죠. 옳은 거.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아까. 자. 기본계획은 원칙.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몰래 포함시키면 안 되고 협의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그겁니다. 그거. 그 다음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뭐가? 국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위계획이 우선해야죠.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죠. 경미한 경우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이니까 군 맞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속하면 안 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면 안 되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요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야죠. 변경할 때도
처음에 수립할 때 공청회를 개최했으면은 변경할 때도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확정. 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 자치, 시, 도, 그 다음에 시, 군이 자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스스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이렇게. 그래서 특별시장입니까?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확정합니다. 스스로 확정. 자, 관리계획을 하기에는 시간 부족하니까 우리 요약서 잠깐 볼까요? 요약서. 거기 173페이지 한번 보죠. 요약서의 173페이지. 여기 지금 지정의 절차가 안 나와 있는데, 지정의 절차는 요거 기본서에 가면은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요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가면은 요렇게 써놨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초사는 뭐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의견 들어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시도지사, 시장군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군, 시도의회랑 시장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그 다음에 3번.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의견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시도지사한테 송부를 해준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 시도지사가 대신 의견을 들어서 그 결과를 다시 보내줍니다. 이걸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 지금 지방의회 의견 청취라는 칸에 3번 보고 있습니다.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기 의회가 없으니까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해주고 시도지사가 대신 의견 듣고 그 결과를 다시 국장에게 보내주죠. 제가 이걸 송부를 통한 의견 청취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4번. 국장은 뭐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고 그거는 뭐 3번, 4번이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수립. 원칙은 누가 수립하죠? 공동으로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칸. 그래서 관할이 같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관할이 다를 때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 근데 이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는 사람이 3년 안에 승인 신청을 안 하죠. 3년 안에 승인 신청 안 하면 누가 하죠? 지정권자. 국장이나 도지사가. 그 다음에 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나 더 있는 게 국가계획. 그 다음에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 하나 더 있는 게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이랑 시도지사, 도지사랑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필요하거나 요청할 때, 이럴 때는 수립권자랑 승인권자가 계획을 같이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협의 심의.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이랑,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지방이랑,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 시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에 승인받는 거. 그 다음에 협의 심의는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승인하고 나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내주죠. 송부를 하고 그걸 받은 수립권자는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게 보기 힘드신 분들은 차라리 그냥 기본서를 읽으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 요약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원래 문장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 다음에 기본계획. 뭐 비구속적 계획이고 이런 건 됐고, 기본계획의 내용은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권자. 원칙 거기 175페이지 3번에 수립 누가 하죠? 특, 광, 시, 군이. 예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only 이 사람들만.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 수립해야 한다. 근데 가로 안에 보시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 요게 이제 경미한 경우죠.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나 군으로서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칙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가로 2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우수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거나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이거는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건 지워버립시오. 그냥 요거 원칙은 특, 광, 시, 군의 관할 단위로 수립하는 게 원칙. 근데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하는 경우에는 몰래 포함시키면 안 되고 협의하고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가로 안에 미리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함. 이렇게. 그 다음에 뭐 내부적 고속계획, 비고속적 행정계획이고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대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단위로 포함을 하죠. 그 다음에 특징, 뭐 관리계획의 상위계획이고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기간,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 다음에 수립은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없죠. 수립 단위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검토는 5년마다. 재검토는 5년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지위.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게끔 수립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는 뭐가 우선하죠? 광역도시계획, 상위계획이. 그 다음에 6번.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기초사의 내용에 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적성 평가랑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어떤 게 추가되는 게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된다. 근데 토지적성 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얼마 안에 했을 때는 안 하죠. 5년 안에.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있죠. 그 밑에 이제 절차가 나오죠. 그래서 승인하고 나면은, 뭐, 수리권자한테 송부해주고, 그 다음에 30일 이상 공고하고 열람한다. 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오늘 농지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놔두시고, 농지법에는 맨 앞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 농업인이 뭔지, 농지가 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유, 아까 농지증. 원칙은 4일 안에 발급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2일 안에.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면제되지만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사유가 시, 주, 허, 신, 계, 경, 비. 그 다음에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들은 그냥 한 번쯤 읽어보는 정도. 집에 가서 기본서에 찾아보면은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고 그 밑에 예외해서 경자 유전의 원칙 예외 사유가 쭉 써져 있을 겁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한번 읽어보는 정도. 이렇게 그 정도로 복습하시고 나머지 뭐 대리경작, 임대차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안 보셔도 좋은데 앞으로 문제풀이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든 기본계획이 나오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오늘 가셔가지고 기본서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관리계획 이후로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 다음에 요거 책의 순서는 지구단위 계획부터 나올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나오고 개발행위 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 기반시설의 설치 이렇게 나올 건데 국계법에 뭐 최소한 지구단위 계획 정도까지는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하시면 됩니다. 풀 필요 없습니다. 문제 읽고 해설 읽고 하고 기본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면은 밑줄을 이래서 밑줄을 쳐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오셔야 진도를 빨리 나갈 때 좀 따라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